한 부분에 카페고 하나씩 이렇게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면 또 뭐 이렇게 한 박을 갖다 줍니까? 균형 배달, 균형 주어 하나씩. 아니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총괄하셨고 현재 부산광역시 총괄 디자이너로 있고 총괄 디자이너 아마 부시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2019년도에 오작비슷하네 디자인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디자인 경로 근정 포장도 받으셨네요, 그죠? 세계 디자인 어워드 내려놨습니다. 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실제 단어가 있는데 본인이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뭐가 금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비싼 거 뭡니까 그게? 내려다. 이게 진짜 신선해요. 그래요. 레드닷 오드라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빨간색 볼때이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팀의 선배들이 거기 수상 하신 분이 수상을 심사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뭐 어디 가나 조금 그죠. 저도 기획서 적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끔하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래서 디자인 마지막 때 딸라 디자인을 잘하면 돈이 생깁니다. 우리 나경 교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나경 교수고요. 오늘 제목은 디자인이 뭐냐 물음표. 디자인은 이런 거구나. 디자인은 돈이 되는구나. 그런 뜻을 제가 이렇게 줄여서 물음표, 느낌표 2개, 달러 3개. 그래서 저희가 다 기업가 정신을 하시는 분이니까 기업하시면 돈 잘 버시는 게 최고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했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소개받은 대로 부산시 총괄 디자이너로 일주일에 월요일날 내려와서 화요일날 이렇게 이틀 근무하고 있는데 할 일이 진짜 많은 부산이었습니다.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 딱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 3시간? 2시 50분.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잘 봅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썼던 책들이고요. 이걸 보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가 정신 과정에서 디자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면 이런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질문을 좀 받는데 그 질문이 여기 있으면 제가 강의 잘 준비를 잘한 거고 아니면 이제 따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집에 저도 가야 되고 다음 순서에서 가야 되니까 앉아서 하시죠. 우리 부산이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이제 통과시켜갖고 서울을 앞질러야 되는데 이 디자인 쪽으로 해서는 서울을 충분히 앞질릴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전략과 어떤 보관을 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강의를 해야 되는 토픽인데요. 저는 이제 오리지널 서울 촌놈입니다. 400문 안에 태어난 사람이라 진짜 서울 촌놈인데 부산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왔지만 부산 오면은 이렇게 괜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부산이. 근데 부산에서 그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부산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제가 글도 많이 쓰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유는 서울은 뭐 대한민국의 문제가 서울밖에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딴 데 가면은 외국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에는 도시가 2개밖에 없다고. 서울 and others 이렇게. 네, 서울하고 다른 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산 오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는 도시가 3개가 됐어요. 서울, 부산, and others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인천시에서 이런 디자인 강의, 도시 디자인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기 전에 거의 국장님 누군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부산이 한 320만쯤 되는데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계속. 인천은 300만 간 넘었는데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크로스오버가 되면 2027년인지 되면 인천광역시가 대한민국 2번째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를 이제 소개해서 강의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뭐라 그러냐면 뭐 숫자적으로는 그게 말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천은 서울의 일부지 서울하고 인천을 따로 떼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인천이 사람이 많은 거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부산이 사람이 많아서 부산이 제2도시로 확실하게 자기 매김을 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광주에 가면은 광주 사람들이 또 서울 다음에 광주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했기 때문에 광주를 많이 갔는데 너무 인프라가 없어요. 너무 인프라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인드셋이 굉장히 좀 이렇게 폐쇄적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산이 뭐 네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해서 다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부산은 전쟁 중에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융합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20세기까지는 국가 간의 경쟁의 시대였는데 21세기에는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올 때 서울을 보려고 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서울 온 다음에 어디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부산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근데 와서 보면 서울은 강북과 강남이 이 한강 다리를 통해서 2개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남에서 강북 넘어갈 때 이제 강북 가는구나 느끼죠. 강북에서 넘어올 때 이제 강남 가는구나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모두가 바뀌는데 부산은 뭐 저쪽 그 다대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저는 좀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데 쭉 가면 거기서부터 저 기장 저 위쪽까지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도시는 부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끊어지는 게 없이 그것도 이제 연속적으로 색깔이 바뀌지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싹 바뀌면서 진짜 과거와 그 다음에 마린시티 가면은 이게 싱가포르인지 홍콩인지 모를 정도의 도시와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인공적으로 저런 흉측한 아파트 건물부터 모든 게 다 있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이 공무원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효율성의 시대하고 지금은 효율성보다는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정성적인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좋은 디자인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좋은 디자인을 보는 안목을 높여야 되는 이런 뭐 학교에서 많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히려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공무원들의 어떤 이 디자인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끌어가야 되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포텐셜이 무지하게 큰 매력적인 도시인데 지금 이제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는 조금 그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전부 다 각자 내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이렇게 양보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부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충분히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기대 갔다가 거기 SK 아파트 서 있는 거 보고 한번 뒷목 한번 잡았고요. LCT 쓰기 전에 그 달맞이 있는 아파트 보고 뒷목 잡았는데 LCT 때문에 욕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LCT 되게 고마운 게 어떤 각도까지는 LCT 때문에 그 뒤에 아파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한 LCT의 공헌이다 이렇게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디자인도 있지만 정말 주변 환경과 자연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스토리가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질문이라기보다 또 교수님이 많이 전국을 보고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텍스가 제네시의 사항이 아니까 결국은 디자인 사항인데 그런데 하이테크 시대로 가고 하이타치 시대에 디자인의 기술성은 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기대가 되고 마지막에 LCT하고 힐스테이트 그런 같이 연대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정말 흉측해요. 단마디를 보면 네. 너무 안타까워. 그 단마디의 자유를 사라졌어요. 근데 뭐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있는 상태에서 더 나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이런 내용도 있나요? 뭐 이렇게 하는. 제가 질문하면 만 원씩 드리는데 돈을 주니까 또 돌아와서 들리는 얘기가 저 시간이 뭐 지가 돈을 얼마나 벌길래 돈을 주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아껴서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해를 또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제가 줍니다. 네, 교수님. 네.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괜찮습니다. 아까 그 강의 내용 중에서 20세기는 국가 간의 경쟁인데 21세기가 도시 간의 경쟁이다. 혹시 지금까지 보신 도시 중에서 가장 손꼽는 그런 도시가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아니면 해외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뭐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는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인데 정말 거기는 구석구석이 다 스토리가 있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스탄불은 제가 한 26번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석구석 갔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정말 양파같이 계속 이렇게 매여 있는 도시라 이게 거기에 이제 있는 큰 블루 모스크랑 소피 이런 건물도 상징적인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닷가에 궁전도 있고 거기에 있는 박물관도 있고 뭐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새로 지은 현대적인 그런 뮤지엄이라든지 그다음에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저는 이제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라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터키에 가면 제가 맨날 걔들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같이 와인 먹자고 걔들 술 안 먹고 저희들 와인을 이렇게 사주고 거기 이제 맥주를 에페스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저는 에페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에페스가 저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이름이 거기말로 에페스더라고요. 에페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이스탄불 좀 아래쪽이긴 하지만 에베소를 그대로 다 발굴을 해놓고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기 사람들한테 연설했던 원양극장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주는 도시라는 거는 멋진 뭐 뉴욕이라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간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부산은 서울보다 훨씬 더 스토리가 많은 도시고요. 네, 굉장히 현무인들이 제가 우답같이 하는 것 같은 예, 혹시 이거요. 그 뒤에 강의할 때 나옵니다. 예. 또 없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21세기의 그 21가지 레슨이라고 그 호모 사피엔스를 썼던 유발로 하라리가 쓴 마지막 책이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썼는데 요거 챕터 19가 21개로 되어 있는데 19가 에듀케이션이라는 섹션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change is the only constant. 변화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상수다. 무슨 얘기냐면 21세기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65로 이제 은퇴하는 게 제가.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종락원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을 제가 한 거의 몇십 년을 써먹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굉장히 에듀케이션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를 저희는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교수들도 모르는 거를 가르쳐야 되고 같이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 교육은 하여튼 변화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재발명을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멘탈이 좀 강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 감정적으로 균형을 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빡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두 가지 얘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몇 년 전에 읽었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내부에 엔지니어들이 워낙 많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코로나 전에는 직접 가서 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건 어떡하나 제 생각에는 그때는 자기들 직원들끼리 모아놓고 나를 불러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더니 교수님 강의 30분인데 30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네? 동영상? 이게 코로나기 때문에 못 모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틀어서 강의한다.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동영상은 제 제자의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잘 차려입고 찍고 그 다음에 그걸 편집해갖고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도 크고 여러 사람을 잡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끝까지 개기면 나중에 자료를 안 보내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수님을 딴 사람으로 바꿔치겠습니다. 그 얘기 나올 때까지 계속 안 보내고 개겼어요. 그랬더니 전전날 전화가 왔는데 교수님 잘렸으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고 교수님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 전화한 그 지원의 목소리는 20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동영상 만드는 게 부담스럽고 또 이거 하려면 제자리에 가서 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지원이 팍 웃으면서 교수님 요새 파워포인트로 동영상 잘 만들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 쓴 지가 몇십 년째인데 뭐라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해갖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들은 대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동영상 만들기. 그냥 수백 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한 30초짜리, 그 다음에 한 5분짜리 딱 보고 바로 들어가서 30분 15초짜리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10분간 대기. 이게 무슨 얘기니? 그때 30분 딱 틀고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이 전화를 받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제 전화를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그때 대전에 있는 부산 대전 지정신흥원에서 이 포럼을 하고 있고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5분 전에 문자를 왔어요. 5분 후에 대기하라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전 얘기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신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쫙 구석에 가고 10분 동안 전화를 받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그때 제가 이거 멘탈 무너져가지고 직원한테 화를 냈으면 아마 저 이상한 놈이 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 아주 뼈저리게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거는요, 전부 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는 정말 걱정해야 돼요. 교수들이 계속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좀 하다 보면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 연구하고 학교에 처리하고 새로 나오는 거 알지도 못하고 학생은 계속 요구하고 굉장한 딜레마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21세기의 사실은 뭐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콜래보레이션 얘기인데 뭐 이건 뭐 21세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중요했던 내용.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얘기니까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쭉 읽어보니까 어떤 책에서 정리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하이퍼 커넥티비티, 하이퍼 인텔리전스, 하이퍼 인더스트리 이렇게 초연결, 초지능, 초산업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한 그 책을 좀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 이게 보니까 이 초연결이라는 게 뭘까요?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냥 커넥티비티는 뭐 인터넷 이런 정도는 커넥티비티인데 이 초연결이라는 거는 핸드폰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컴퓨터 모든 게 다 연결된 거를 초연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왔죠. 그러면 이 초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나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거기서 안 하고 쓱 그렇게 넘겨가지고 다른 책을 봐야 알게끔 이렇게 해놓지 한 책에 다 좋은 얘기를 쓰진 않습니다. 절대. 근데 아니 초연결이라 그 초연결의 결과가 뭘까요? 초연결이 됐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4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초연결이 되면요. 결과가 데이터는 데이터. 그 데이터인데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예요. 제가 옛날에 핸드폰에 있었던 몇백 명은 제가 전화번호를 다 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4천 명쯤 있는데 불가능하죠. 저희 집사람 핸드폰 번호도 모르니까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니까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많이 바뀔 기회도 확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연결에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니까 그냥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되고 이 초지능이 필요하고 AI가 필요해서 거기서 전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요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초연결 AI에 있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디자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이제 뭐 성공하자 그런 얘기인데 그 성공은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있고요. 하나는 기업의 성공입니다. 개인의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를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갖고
몇 번을 이렇게 되새기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이거는 좀 이렇게 표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그게 성공일까? 우리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따라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결과에서 얻는 그런 감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얻는 좋은 감정은 저희들이 즐거움이라고 해요. 즐거움의 결과가 행복으로 되면 아주 기가 막힌 거고요. 과정이 즐거워도 결과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의 성공은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기업의 성공은 뭐냐? 혁신. 근데 문제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 한 자료는 제가 이렇게 다 드리고 갈게요. 그냥 중간중간에 사진 찍으시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면 짜증나고 포기하고 있으면 또 안 넘기고 그러고 이런 계속 저랑 여러분이랑 밀당을 하게 돼서 몇 분이 핸드폰 들이대시면 제가 그냥 드리고 갑니다. 디자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저는 원래 공과대학 출신이고 칼리스테는 산업공학하고 이재임 박사랑 같은 랩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비록 디자인 쪽에는 와 있지만 생긴 건 홍대 미대 출신 같지만 홍대 미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디 가면 끝나고 와서 누가 와서 선생님 저 홍대 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뼛속부터 공들이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는 심지어는 뭐 홍대 미대 가려고 4살 때부터 그림 그려가지고 홍대 미대 가고 있어요. 근데 4살 때부터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면 세상이 불공평한 거죠. 이걸 잘하니까 다른 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예술을 하는 데 너무 신경 써가지고 애들이 좀 모자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맞고 애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세상과 그 필요 없는 세상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법이나 공학은 정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공학 공식을 나만 창의롭게 곱하기를 난 더하기로 하고 더하기를 빼기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지. 법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은 이게 정의가 다 제각각이에요. 어제도 카릴 와시드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디자인이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하고 다릅니다. 다르다고 너 왜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새로 잘 모르는 분야를 들어갈 때에는 그 단어들의 의미가 뭐냐, 데피니션이 뭐냐를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데피니션이라는 단어의 데피니션이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 정의라는 단어가 뭘까요? 정의라는 단어의 정의. 쉬운 말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정의라는 뜻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법은 저희들이 지키고 싶지 않죠. 지키고 싶지 않지만 이거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불편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약속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디자이너끼리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글로벌에 맞는 그런 약속을 따라가셔야지 글로벌에 한국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라는 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디자인계의 약속이지 이 밖에 사람들은 디자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많이 썼는데 이거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디자이너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근데 안 맡겨요. 우리들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그런데 안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디자인이 어떻다고 하는 얘기는 디자이너들만의 세상에서의 얘기지 이게 밖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딸내미가 디자인 공부하면 아빠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지 정말 디자인이 뭔지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과 공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단어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까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되냐를 같이 보셔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디자인은 일단 무조건 이거는 수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혹시 사업하시는데 디자이너랑 얘기를 하시는데 디자이너가 저는 디자인을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조동명함 뺏고 전화번호 지우셔야 됩니다. 폐가 말리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디자인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하고만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거꾸로 디자이너한테도 이거를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목적으로 가져가면 물론 목적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99.9%는 디자인을 쓰는 이유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단 중에 어떤 수단이냐면은 수단은 이 혁신을 위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단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CEO들이 디자인을 하십니다. 부산시장님도 마찬가지. 도시 전체를 막 건물로 다 바꾸고 싶죠. 시간 무지하게 많이 걸리고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단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 단어 때문에 교수를 그만둘 뻔했고 저 단어 때문에 머리를 밀게 됐는데 박사 수업을 했는데 디자인 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다다음 주에 끝나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근데 교수님 도대체 이노베이션이 뭔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봐주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데 제가 혁신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 공학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교수한테 이제 뭐라고 물어봤는데 교수가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뭐냐 그러면 혁신이지 그러면 교수님 모르시는구나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디자이너들은 제가 이노베이션이 뭐냐 그러면 혁신 그러면 틀림없이 그럼 혁신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이노베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박사 수업이 그냥 개콘같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야 미안하다 내가 잘 아직도 못하면서 강의를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사표를 낼게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처자식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제가 아니 만약 지금 학기 다 끝나가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면 나도 어떻게 하는데 또 마침 모대학 교수였어요. 야 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갖고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했냐 너 심히 걱정이 되는데 오늘 기분 나빠서 수업 못하겠다고 제가 도망갔습니다. 저희 분당인데 한남대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도 한남대교 건너가는데 가끔 그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집에 가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확 꺾어서 그냥 한강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거를 그냥 생을 마감을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살아보자 해서 제가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가가지고 이 혁신이라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열심히 읽었더니 결론이 창의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 책을 또 열심히 샀어요. 그래서 읽었더니 결론이 혁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의성이 뭐냐 그러면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비티가 뭐냐 창의성. 혁신이 뭐냐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뭐냐 혁신. 그런 거 괜찮은데 혁신이 뭐냐 그러니까 창의성. 창의성이 뭐냐 그러니까 혁신. 그때 이 없는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서 있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밀게 된 계기가 이놈의 단어 때문에 제가 머리를 밀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혁신을 쓴 사람들은 되게 경영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거는 이런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혁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창의성이 필요하지.
창의성을 썼던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는 창의성을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창의성이 향상이 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 창의성 어디다 써먹냐 그러니까 야 그걸로 이노베이션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이 혁신책을 쓰면 혁신만 쓰는 게 아니라 혁신 가지고 창의성, 상상력 이런 얘기를 다 같이 얘기를 하고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쓰는 사람은 창의성에다 온갖 걸 다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세 단어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상상력 또는 여기에다가 독창성,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이 세 단어를 같이 놓고 비교 분석하셔야만 저 의미가 파악이 됩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롭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얼마나 새로워야 새로울 거냐는 별개 이슈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살짝 바꿔갖고 새롭다 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판을 뒤집어서 새롭다 하는 것도 새로워요. 근데 문제는 이 새롭다는 거를 누가 결정하나요? 이 새로운 거를 누가 결정하나요? 네, 이 모범생들은 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는 누가 결정하나요? 학교에서는 교수, 기업에서는 사장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사장님 눈에 새롭게 보여야 새로운 거지 절대로 사장님 눈에 새롭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저희 학생들이 뭐 희한한 거 다 갖고 왔어요. 야 이건 새롭지 않은데 완전히 판을 뒤집어 갖고 왔는데 아직도 아닌데 그러면 계속 아닌 거예요. 근데 갖고 왔는데 야 이거 좀 새롭게 잘해봐 그럴 때 얘가 살짝 색상을 살짝 바꿨는데 와 새로운 게 그럼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 요소를 갖고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가치에 있습니다. 가치라는 건 뭐죠? 들어간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인풋은 100% 돈으로 환산이 되고요. 아웃풋은 돈으로 환산되고 돈이 되는 것도 있고 돈은 안 되지만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미래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이 상상력의 결과 또는 독창성의 결과는 새롭긴 하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가치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 상상력 이렇게. 창의성은 약간의 가치가 있고요. 혁신의 결과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들이 혁신을 일으켜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제가 수십 권 읽고 내린 결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수단이냐? 사람들의 감정인데 사람들을 조금 행복하게, 조금 기분 좋은 감정을 만들어주는 데에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form follows functio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옆에 있는 게 피스카스라고 하는 회사의 그 가위인데요. 저도 이게 사무실에 한 6개쯤 있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볼 때마다 이걸 사는데 이거 보시면 뭐 뻔하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형태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2개 들어가기 위한 구멍하고 요거 벌렸다 이렇게 해갖고 가위 자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2개를 가지고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은 어떠한 제품이든지 간에 어떠한 요소는 다 기능이 있어야만 된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라 그러냐? form follows emotion. 우리 김청 원장님 방에 있는 이거 돈이 나가는 건데 이거 처음 디자인한 하르무트 에슬링거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form follows emotion. 그러니까 이 형태는 사람들의 감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 기능이 없어도 이거 보고 사람들이 와 기분 좋네 그러면 얘는 충분히 디자인의 요소가 된다 이래요. 지금은 아주 철저하게 form follows emotion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얘기할 때 디자인을 되게 3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본능적인 디자인, 뭐 행태적인 디자인, 뭐 리플렉티브 디자인, 폐고적 디자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우리 뇌의 반응의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맨 밑에 있는 거는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적인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 뭐라 그러냐면 파충류의 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뇌의 간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야 요거를 다리부터 먹는 게 맛있을까? 몸통을 먹으면 맛있을까? 머리부터 먹는 게 맛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거든요. 딱 보고 자기가 먹을 만한 거는 공격을 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면 도망가지 거기서 어디부터 요리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빗사람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척 봤을 때 좋고 만져보니 좋은 딱 봤을 때 색상이 너는 너무너무 색상이 좋아가 좋았다 색상 저런 형태 처음 보는데 너무 깔끔하고 희한하네 만져봤더니 소재가 되게 좋은데 자세히 봤더니 마무리가 기가 막히네 그게 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요 단계를 넘지 않으면 야 우리 거 얼마나 쓰기 좋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요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제품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은 적어도 사람들을 척 보고 만져봐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의 감정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일본에서 두 개의 ATM을 놓고 테스트를 했답니다. 여기 들어가는 버튼의 크기, 종류, 메뉴 다 똑같고요. 하나는 예쁘게, 하나는 허접하게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웬걸 예쁘게 디자인되는 ATM을 쓴 사람들의 사용성이 그렇지 않은 ATM의 사용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좋았대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기 좋은 것이 쓰기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 30년 전 얘기인데. 안 믿었어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나 이게 다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뭔가 시험이 잘못됐든지 이거 일본 사람들의 독특한 민족성의 결과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가 까이고 몇 년 동안 잠수를 탔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심리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전 연구를 해보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말로 바꿔서 테스트를 했더니 웬걸 이스라엘은 일본서 차이가 난 것보다 더 심하게 보기 좋은 게 쓰기가 좋다. 그 다음부터 미국 놈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을 정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감정을 경영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경영 이론은 X 이론과 Y 이론이었거든요. 인간은 계속 조져야 된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해된다. Y 이론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두 개로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기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로 바뀝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력적인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질 때 저희들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폭넓게 여유 있게 관대해지고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에 기분이 좋을 때에는 이거를 빠져나가는 대안을 찾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여기 가다가 안 되면 이건가? 이것도 아니야? 이건가? 이것도 아니야? 이거 게임인가? 그리고 재밌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력적이지 않은 걸 보면 기분이 좀 꿀꿀한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초조하게 되죠. 한 번 눌러서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는 걸 찾지 못하고 발로 뻥쳐가지고 카드 뽑아갖고 나가요. 여러분들한테 결제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여러분 결제 받으러 갔을 때 언제 가십니까? 기분 좋을 때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총장이 결제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비서실이랑 저기가 총장이 제일 기분 좋은 때 빨리 피 올라가서 이렇게 뒤밀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저는 총장이 안에서 총장실에서 곡소리 날 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양반이 연속 2번 화를 내기는 쉽지 않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디자인을 본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 기분 좋으면 쓰기도 편해지고 다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디자인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보기 좋고 쓰기 좋고 그래서 가격 좋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원래 쓰기 좋고를 하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한 6년쯤 됐나요? 7년쯤 전에 제가 이 샤플 닥터 나라는 이 여행용 가방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쇼핑몰에서 이 여행용 가방을 싸게 사시는 게 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요거 25인치, 20인치 요거 백팩 요 안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밖으로 이렇게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처음 장착한 배터리입니다. 심플한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런 쉬트지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맞게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쓰는. 요거 안에 요거 들어가고 요거 안에 요거 이렇게 들어가서 패키지가 완성이 되는데 괜찮은 가방입니다. 요 3종 세트 한 6년쯤 전에 얼마 정도면 사시겠습니까? 6년 전에 3종 세트 요 가방 3개. 네? 10여? 저런 분들은 가까이 지냈어야 되는데 얼마 정도면 사시겠어요? 30. 여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솔직히 브랜드도 없고 그런데 네? 10만 원을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답이 15만 원까지는 사겠다는. 근데 저희가 얼마에 팔았냐면요. 이 세 개를 11만 7천 원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원래는 500만 원만 모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얼마를 모았냐면요. 15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거 말도 안 되고 크게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보기 괜찮고 크게 쓰기에 불편하지 않으면 가격이다, 가격. 가격이 최고다, 가격.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디자인은 가격이다, 이렇게. 그 다음번에 이거를 가격을 2배로 올리고요. 가방을 한 3배쯤 좋게 만들었어요. 한 5억밖에 못 팔았어요. 삼성전자에 다니는 저희 제자가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오늘 저희 회사에 교수님 가방 프로모션 하러 왔대. 빨리 하나 사. 그랬더니 안 산대. 왜 인마 안 사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23만 원이면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지. 아무리 교수님 거라도 자기 못 사겠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 제품에 마음을 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은 가격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디자인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디자인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가치 창출을 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수단이라 그러면 그 엄청나게 큰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는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것만 기억해요. 이 월터 랜도라는 회사의 회장이 한 얘기인데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전에 11만 7천 원의 고객의 마음을 제가 몇만 명을 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똑같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만 생기는 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건 것 같아요. 디자인 잘해가지고 이걸로 가장 빠르게 브랜드를 키우고요.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고 이걸 통해서 어디를 가고 싶은 거냐? 명품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명품이라는 의미가 제가 옛날에는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제가 명품 매장 잘 가지는 않는데 갈 때마다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나올 때마다 막 욕을 나오거든요. 한 번은 누가 그 선물을 조그만 거 하나 해줬는데 제가 안 쓰는 거라 와이프 거로 바꿔주려고 명품 매장을 갔더니 일단 번호표 뽑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쯤. 진짜 1시간인 줄 알고 1시간쯤 있다 오려고 멀리 가서 커피 딱 시켜야 할 때니 돌아오려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물건이 교환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확인한다. 그때 뚜껑을 열기 싫어. 그랬더니 이거보다 싼 걸로 하시면 차액은 안 돌려드립니다.
결국 그거보다 한 15만 원 더 주고 바꿨어. 그러니까 그 중놈 생각만 하면 걔 열이 나는 거야. 나 쓰지도 않은 거 괜히 줘가지고 가서 기분 나쁘게 하고 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명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명품이라는 게 뭐가 명품인 것 같으세요? 예? 명품. 아, 홍보가 잘 되는. 아니, 뭐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명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제품의 가격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갖고 있다. 그게 명품이에요. 저희 홍대 앞에 홍익 수제비라고 수제비 정말 잘하는 명품집이 있습니다. 한 8,000원밖에 안 해요. 이제 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10,000원씩 드리거든요. 그거 10,000원으로 올리세요. 500원만 올려도 학생들이 난리가 나요. 못 올리고 가격 결정권. 근데 명품 가격 올렸다고 가서 그리고 왜 올렸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장님들이 디자인 하는 이유는 그걸로 브랜드 키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 각인시키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제 아는 학교 선배님이 이 오토바이 헬멧 중에 홍진 크라운이라고 HJC라고 헬멧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제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회장님 방에 놀러 갔더니 이 HJC의 미국 마켓 쉐어가 40%래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40%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전 모르니까. 근데 회장님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 홍진 크라운의 헬멧의 가격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제품도 미국 시장에서 헬멧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대요. 저는 어때요? 빨리 언제쯤 신제품 가격을 결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거보다 좋은 제품인데 같은 가격에 내놨다가 홍진 크라운이 글로 들어오면 이 회사는 망하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홍진 크라운이 가격을 탁 내리면 위아래로 줄을 쫙 서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게 명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면 이게 돈이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큰 흐름은 경험이라는 게 제일 큰 흐름인데 이게 한 20년이 됐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 1999년도에 이 경험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책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90년대에는 이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새로 이제 고객을 확대할 때 쓰는 전략이 책을 쓰는데 이 익스피리언셜 마케팅, 경험 마케팅이라는 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표지를 아무렇게 하지만 미국은 이 메이저 출판사는 책을 하나 내면 이 책 표지를 뭘로 할 것이냐 하는 거를 500개 정도의 시간을 놓고 하나를 결정을 한대요. 저도 가끔 책방 가면 제목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고르고 골라서 괜찮고 내용이 괜찮으면 대부분 사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뭘로 했냐면 스카이다이빙이었습니다. 짜릿하게 생사를 넘나드는 단 한 번에 잊을 수 없는 그 무엇을 경험 이렇게. 그래서 뭐 별별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디너 인 더 스카이라고 이게 검색을 하시면 유럽의 소도시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식당인데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가볼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궁금한 거를 제 강의를 듣던 분이 해결을 해줬어요. 이게 한번 올라가면 최소한 30만 원 정도 내고 2시간 동안 먹는 건데 먹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건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때 한 갔다 왔는데 올라가기 전에 사인을 한대요. 절대로 2시간 동안은 안 내려온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바닷가나 이런데 상공 한 4-50m에서 크레인 띄워가지고 밥 먹고 이 옆에서는 피아노로 연주해주고 이런 거고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또 섬 있는데 무인도 이런 데에 딱 두 사람만을 위한 디너 테이블 해가지고 선셋 할 때 딱 먹는 막 이런 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뭐 화장실에는 이런 짜릿한 것들도 되게 많이 해서 짝꿍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요. 근데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심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이 perpetual novelty, 말 그대로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한테는 똑같은 두 개의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 처음 할 때는 아마 짜릿하고 저는 안 해봤는데 집사람한테는 못 해봤는데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두 번째가 너무너무 재밌대요. 세 번째는 하고 싶지 않대요. 이게 똑같은 경험 두 개예요.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유학 생활 한 10년쯤 하고 한국에 오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야 이만원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저를 서울 그 신라 호텔에 중국집 8선이라고 더럽게 비싼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짜장면을 사줬는데 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본 야, 씨, 짜장면이야. 친구들한테, 야, 씨발, 우리 맨날 이런 거 먹고 살았냐.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는데 계속 짜장면이 이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미치겠네. 잠도 설치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저 혼자 갔어요. 두 번째 가니까, 무슨 이따 짜장면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냐. 그 어제 감동이 하나도 안 가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변덕스럽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속성이다. 그래서 그 저자도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책을 씁니다. 고객 경험 관리라고 책을 썼는데 표지가 보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졌죠. 네. 이런 자신감 있는 거에서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치 경험은 다 지금 X에 와 있어요. 도대체 경험이 뭘까? 저도 계속 여기 강의하면요. 여기서 내가 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사실은 원래 경험은 결과만 보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다 똑같으니까 중간 과정에서 약간 차별화하려고 나온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뭐 남성분들 면도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 직업이 디자인 교수라 이 새로 나온 것들을 다 이렇게 사서 써봐야 돼요. 이렇게 다 써보는데 혹시 면도에 그 대패질하는 느낌으로 면도를 하고 싶으신 분은 줄렛 제품을 사시면 돼요. 근데 옛날 어렸을 때 동네 이발소 가면 아저씨가 가죽에다 이렇게 날 갈아가지고 이게 탁탁 끊어주는 느낌을 갖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 그걸 사시면 돼요. 작용점이 좀 다릅니다. 근데 둘 다 면도는 잘 돼요. 근데 얘는 이 포장을 뜯는 게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위로 요만큼 잘라갖고 이거 찢다가 제 팔을 이렇게 스치고서 피를 난 적이 있어요. 찢어갖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날 밤에 평상시 안 하던 쓰레기통을 비워준다고 들고 나왔다가 요 삐죽삐죽한 놈이 이 비닐을 찢어가지고 쓰레기를 흐트러뜨린 적이 있어요. 저 어떻게 마무리를 못한 와이프가 나와서 보더니 하여튼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이런 거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이 문구용 가위로 이렇게 따가지고 하루에 10개씩 한 달만 하면은 근골격계 질환 걸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요, 뒤쪽에 점선으로 이렇게 쭉 따놨거든요. 오픈 기어서 딱 하면요,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어져요. 수업 시간에 제가 3개를 사갖고 와서 이렇게 시범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좋지만 포장 때문에 얘를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차별화를 요소로 갔는데 그게 점점 심화돼서 지금 기업은 경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고객을 매번 새로운 경험을 주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지금은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 경험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의 결과는 무조건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세면 셀수록 그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죠. 저희 세대 친구들을 보면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여기에 살 긴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에서 이제 빨래를 삶으면
이게 불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아장아장하다가 모르고 이걸 잡아당기면 이제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그리고 저희 큰아들이 지금은 이제 뭐 거의 40이 다 됐지만 2살쯤 돼갖고 이제 얘가 이렇게 일어서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저희 있고 우리 집사람 있고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 얘를 데리고 가더니 라면 끓이는 냄비에다가 우리 손자의 우리 아들 숟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쥐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죽는다고 자지러지고 저희 집사람은 실신 위기까지 가고 저는 우리 할머니 노망 난다. 그 제가 만져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엄청나게 아픈 이 감정을 얘가 가지니까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근처에 가도 뜨거운 데 가도 아빠 못 가게 그러니까 이 경험과 감정은 두 개는 떼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악동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험의 궁주의 목표는 행복이라는 건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핵이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어인데 이거는 행운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좋은 거지 이게 항상 좋으면 어떻게 된가요? 이거 마약 중독이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생존을 못했겠죠.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오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도시 디자인의 트렌드는 이 장소 만들기. 사람들이 크게 얘기하면 이제 합포 만드는 겁니다. 합포 만드는 게 전 세계의 이슈. 그러니까 이제 뭐 신공 도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2050년 되면 한 70%가 도시에 선대. 그러니까 도시 안에 도시가 생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유닛으로 슈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도시에서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많이 오고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돌아가서 입소문 많이 내고 알아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돈을 많이 쓰게 돼요. 돈을 많이 쓰게. 여러분 잘 아시는 순천, 정원 박람회 하는 순천이요. 정말 좋죠. 근데 순천의 아픔은 뭐냐면요. 다 순천 와서 찍고 여수 밤바다, 여수 가서 돈 다 씁니다. 미칩니다, 미쳐. 근데 부산은 오면 굉장히 볼 게 많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의 전체의 목표는 이겁니다. 와서 돈 많이 쓰게 하는 게 전략. 근데 요새 이 젊은 세대, 요새 이걸 MZ 세대를 벌써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M하고 Z를 떼야 된대요. Z하고 알파를 붙여갖고 잘파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잘파 세대라고 부르면 젊은 친구들이 조금 얘기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MZ는 오히려 처음.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러야 되는 것이 이제 한 도시가 가져가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자, 혁신을 하기 위해서 창의성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창의성과 혁신을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거는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실행에 옮겨야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할 거 아니에요. 실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실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업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CES를 가면 거기 제품들을 보고 저희 학생들한테 그러면 미치겠다. 왜? 이거 내가 5년 전에 수업 시간에 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5년 전에 말만 한 거고 누군가는 그거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저랑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거 누군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혁신을 가기 위해서는 창의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걸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뭐냐?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을 창의성이죠. 그러니까 상관없을수록 새로운 게 나오죠. 서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사람들하고 지내요.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의 예를 이거를 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 상관이 있잖아요. 상관없는 건 이 돌레미인데 얘까지 으깨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창의성의 예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을 저희들이 창의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두 개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상상력은 뿌리, 나무는 창의성, 열매는 혁신, 그리고 요 뿌리 주변에 있는 흙들은 우리가 한 다양한 경험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창의적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개인이나 그룹이 창의적이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좋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문화가 그거를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창의성 강의를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크라운 혜택이라고 아시죠? 여기 크라운에서 혜택을 사갖고 이제 크라운 혜택을 했는데 크라운 제과의 대표이사가 제 박사 1호 제자입니다. 석빈이라고, 문석빈이라고.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장남이 크라운의 대표, 사위가 혜택의 대표. 이렇게 돼요. 저한테 이제 회장님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해서 우리 크라운 혜택의 영업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켜달라고 했어요. 몇 명이 한 200명. 기간은 2달. 그래서 제가 이제 짱구를 불리고 지금 얼마를 받아야 되나 막 짱구를 불리고 있는데 회장님이 딱 보더니 아이 과자 장사가 남는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머리를 쓰냐. 아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과자는 꽉 한고 줄 테니까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했어요. 할 때마다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집에 갈 때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뭔가 찜찜한 게 이렇게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차수를 거듭할수록 끝에 가서는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못하겠어. 그러다가 다다음 주에 끝나는데 그날 밤에 이게 내일 아침 강연하려고 잠에 들었는데 제 자아가 유체이탈을 해갖고요. 누구인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런 멍청한 놈아 제가 내가 왜 멍청하냐, 뭐 내가 박사고 막 자랑 계속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아가 뭐냐면 네가 멍청하지 않고는 왜 창의성이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한도 끝도 없는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 반대말을 알면 그거 없앴으면 한 시간에 끝날 강의를 그게 저를 몇 달 동안 괴롭혔던 그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매 페이지마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평상시에는 좋은 아침이다 이러다가요. 그날은 굉장히 건강하게 절을 하고 정말 죄송하다. 여러분들 시간을 다 뺏어먹었다. 그래서 창의성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저 끝에 산 사람이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들었어요. 왜? 또 뭐라고 했는데 또 못 들었어요. 앞에 사람 전달해줬는데 창의성의 반대말이 뭐냐 이 사람이 성의참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반대말 한 거죠. 성의참. 제가 이게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는 답이잖아요. 교수가 창의성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는데 하나가 성의참을 쌍문 친해지고 이런 일이 골치아프잖아요. 이게 전혀 예상치 않은 답을 한 거예요. 좋은 답이긴 한데 이 거리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딱 얘기하는 뭐냐면 성의 방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답의 통방이 이렇게 오는데요. 창의 반대가 방패라고 성의 방이가 그렇대요.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제가 창의성 향상시키는 거였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창의성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성의 반대말. 고정관념 좋은 얘기긴 한데 너무 어려워. 시간이 없어요.
모방은 틀린 아닙니다. 왜냐면 창의성이나 모방은 같은 날. 저희가 예를 들어 심사하러 가면 중국 애들이 제품을 많이 내거든요. 다 우리나라 그 카피해를 했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교수들한테 야, 얘네 좀 우리 거 좀 그만 좀 카피해라. 뭐라는지 아세요? 야, 얘네는 카피 안 했어. 우리 대한민국 카피 정말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 카피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된 거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 모방 교육입니다. 모방은 좋은 거를 계속 잘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모방은 굉장히 사회성이 중요한 얘기죠. 친구는 피카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예술가는 모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훌륭한 예술가는 남의 걸 훔친대요. 아이디어는 막 곰곰이 하는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 책상 위에 있는 조그만 모양 하나 딱 보고 바로 이거야 하고 가져가는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고 나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좋은 예술가예요. 제가 찾은 창의성이 받는 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자신 있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하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가장 큰 우리 인간의 두려움은 뭐냐면 동료의 평판이에요. 저희도 같이 일을 해보면요. 이 잘 되는 그 팀하고 안 되는 팀의 차이는 그거예요. 잘 되는 팀은 어떤 애가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도 그거를 그 팀에서 잘 소화시키면 좋은데 괜찮은 아이디어 내고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 중에 한 놈이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깽하고 한번 게임하면 딴 사람이 그거랑 비슷한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게임하다 보면 그냥 별걸 배우는 것만 나. 그래서 그 동료들의 평판이 이 창의성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문화에서 그거를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회장님이 직원들 좀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잘 하려고 막 카페에 뭐 온갖 그림 작품 다 걸어놨는데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반대말이 뭐냐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은 거는 두려움이라고. 그때 회장님이 그냥 한 대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회사의 인사제도는 하나도 안 바꾸시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다 눈치만 본 거죠. 처음 하는 거 했다가 인사고과 못 받아서 잘릴 거냐, 그냥 갈 거냐. 인사제도 싹 바꾸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삼답자가 맞아야만 비로소 발현이 될 수 있는데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섞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융합이라고 그러고요. 융합이 잘 되는 경우, 개인이 잘 되는 거는 침대, 조직은 소통인데요. 언제냐면 침대라는 거는 저희들이 잠을 잘 때인데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에서 깨려고 할 때 되게 4에서 한 7, 8Hz 정도 되는 세타파라는 게 나오는데 전혀 상관없는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네, 5분 내에 끝내기.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무슨 발표를 하려고 밤에 장표를 만들면 잘 때 잠이 안 오죠. 장표가 이렇게 한 년씩 지나가는데 얘는 이러고 하고 쟤는 저를 빼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일어나서 안 하시고 언제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죠. 그때는 세타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발명가들은 요 자기 전에 떠오르는 요거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잠에서 깰 때 좀 일찍 눈 떠가지고 뒤척이면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창의성에 관대한 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국위 모임이 되게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모양을 보면 육면체가 몇 개가 보이시나요? 몇 개가 보이시나요? 예? 혹시 6개 보이시는 분? 예? 7개 보이시는 분? 11개? 8개? 15개? 예. 혹시 20개 이상 보이시는 분? 그 원래는
이제 요게 윗면으로 보이시는 거는 6개가 보이시고요. 요거의 아랫면으로 보이시는 8개가 보이시고요. 7개가 보이시고 2개가 다 보이시면 13개, 헛개비가 보이면 한 6개, 놓치면 10개.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걸 딱 보더니 정확히 28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 놀래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냐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국내 대형 그 건설회사의 토목 담당 임원이세요. 아니 어떻게 28개가 있더니 교수님 몰라서 그렇지 이런 모양이 되려면 뒤에다가 쌓아야 된대요. 견적 28개 이렇게. 그러니까 정혜성이가 남의 거를 모방을 해가지고 빨리 갈 때는 제가 6개를 보면 똑같이 저랑 6개를 보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빨리 가야 돼. 이제 새롭게 가야 될 때는 제가 6개를 보면 6개 보는 사람은 저만 있습니다. 저랑 다르게 보는 사람은 왜 다르게 봤을까를 자기 걸로 땡겨 오시는 분이 이게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니면서 관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카페에 갔더니 카페 손잡이에 산을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요 삽의 요 느낌이, 요 손잡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이랬더니 주인이 영업방해 한다고 그래서 저 홍대 디자인 교수님들이 찍으라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요 손잡이 부분이 기가 막혀요. 두바이에서 본 엘리베이터의 사인인데 기가 막히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버튼을 눌러줘라. 어디 공유 오피스 갔더니 이렇게 양쪽에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말 시키지 말고 하나 끼면 조심해서 가서 다가가서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꼈으면 아무 때나 가라. 뭐 이런 사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마트에 있는 노란색 쇼핑카트 제가 디자인한 건데 그때 이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된대요. 말도 안 되긴 지금 뭐 유럽 가면은 모든 쇼핑카트에는 다 본폭이 있어요. 다 모르겠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에 환영객 사인. 어차피 있는 손인데 내려있던 거 올린 것 뿐인데 새롭게 보이죠? 이거 내리는 대신에 화살표 긋고 글씨 쓰고 난리도 아닌데 있는 거 살짝 들은 것 뿐인데 품격이 달라 보이시죠? 그리고 부천에 있는 주식회사 고구려 오토닉스의 간판. 기가 막히죠? 제가 지금 좌회전 하다가 이거 보고 서가지고 사진 찍는 자전거들이 많은데 자전거들이 많이 있으면 꼭 그 중에 하나는 쓰레기통이 된다. 또 하나 밀어줬으면 계속해서 여기를 밀어준다. 그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누가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날 주인은 재수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됩니다. 버스 정거장에 가시면 전부 다 버스 오는 방향으로 다 이렇게 고개를 끄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아예 그렇게 방향을 틀어놔서 버스가 이렇게 제 앞으로 오는 것처럼 주변에 광화문에도 이렇게 바꿔놨어요. 미국에 있는 아이디어라는 디자인 회사인데 디자이너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기다리래요. 여기 컬러펜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디자이너가 오면 거기서 서로 회의한 다음에 찢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딱 보는 순간 그냥 거기서 디자이너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확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가 회사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춘천 갔다 오는데 앞에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그라미 3개를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빵빵빵. 10분을 쫓아갔습니다. 10분. 생각날 때까지. 제 집사람이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핸들을 꺾어갖고 아저씨한테 이제 빵빵해서 물어보고 가려고 핸들을 꺾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뭘까요? 네? 운전하셨어요? 지금들의 수수께끼가 제가 디자인 교사는 어떻게 요거를 보느라고 요거를 못 봤을까 10분 동안. 그 핸들을 꺾을 때 방충망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졸업한 학생들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뭘 씌워가지고 되게 좋은 디자인을 냈는데 야, 나 지금 처음 이래갖고 날린 게 얼마나 많았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보는 게 이렇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걸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정반대를 보는 사람의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땡겨 오셔야 이게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성공을 A라고 놓으면 A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때 X는 play, Y는 work, Z는 keeping your mouth shut.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얘기했냐면요. 그래, 성공하려면 애썼다. 일단 놀고 일할 때에는 탁치면 열심히 해. 그랬어요. 이거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쓰다가 제가 이노베이션 공부하고 크리에이티비티 공부하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얘기했느냐. 이 플레이라는 단어, work이라는 단어, keeping your mouth shut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 멋대로 해석합니다. 이 플레이는 뭐냐면 새로운 경험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즐겁잖아요. work은 뭐냐? 내가 이미 한 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요 keeping your mouth shut은 내가 이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옛날처럼 세고가 이렇게 상관없는 것들이 만나는 아까 얘기했던 세타파가 나오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는 새로운 경험을 쌓고 그 새로운 경험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하고를 상관없는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게 성공 방정식이지만 사실은 창의성 방정식이고 사실은 융합 방정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플레이, 새로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 같이 바쁜데 어떻게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건 뭐냐? 나랑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저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대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안 본 지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다 카톡으로 만나봐야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자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경험이 토대가 돼야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좀 아까도 뭐 좋은 디자인 안 보이는 수산이가 좋습니다.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충고할 스토리가 긴 라이프입니다. 네. 아니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와서 앞에 걸 못 들었다고. 앞에 앉으셔서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한 13년, 14년 전에 저한테 좀 직업을 새로 진로 탐색하는데 영감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네. 아니 카카오 부사장 하셨던 그 조수영 대표님. 네. 잘 알죠. 예, 좀 비슷하죠. 스타일 느낌이 뭐라든지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저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영감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기억 안 나는데 글래머라는 시각적 그런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 첫인상 그런 것들 인상을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총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개인적으로 인생의 디자인을 해가고 있는 그런 공부라든지 아니면 그 외모적으로라든지 이런 뭔가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나 혹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컨셉을 접목하는 이런 노하우나 약간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이제 공부했던 산업공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디자인 학생들이나 디자인 교수라도 꼭 하고 다니는 것 중에 어디가에는 꼭 디자인된 이슈가 될 수 있는 하나씩 해라. 저는 중학생들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안경은 저를 이렇게 머리를 스캔을 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딱 맞추는 안경이에요. 3D 프린터로 만든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고 요
안경의 모양, 다리 다 선택해서 이렇게 볼 수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안경이 되게 많은데 다 독일제더라고요. 그 레드다 도로에 제 얼굴 나오면 꼭 독일 놈들 선전시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 걸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계든 안경이든 뭐 이런데 좀 디자인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어떤 데는 여러 개 들고 때가 있다도 좋은 거 주다 이거 줘야 쓰라. 우리 때는 뭐 그냥 대학교 졸업하면 40년 후의 모습이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카리스트 들어가면 다 똑같은 길을 왔어요. 유학을 갔냐 안 갔냐의 차이지 다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심지어 저희 두 아들한테도 제가 니네 미래에 어떻게 살아나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길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그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요. 많이 해보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하는 걸 배우고 그래서 120대까지 살 때 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교수님 말씀은 더 들을 필요도 없죠. 참조만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보고 해보고 내가 뭘 배웠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갈 수밖에 없는 그게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의 똑같은 운명입니다. 다 잘못 이해해가지고 끝난 거죠?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빡빡해가지고 솔직히 요것도 다른 일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급하게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나연 교수님께 다시 뜨거운 말 일단 그 교육과정심 수업 다음 주, 다다음 주 교수 연습 쪽에서는 다음 주는 아마 공지했듯이 이성환 회장님하고 이금용 회장님의 아마 사수일 겁니다. 우리나라 유통 홈플러스 대형 유통점 만드신 분인데 이제 여러 가지지만 삼성이 아마 기업의 정신이 그렇고 그 다음 주는 광주에서 지금 그 대학교에 있는 우리 김치영 교수님 저 협조해 주셔가지고 통신학 같이 단톡방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있고 혹시 안내하실 게 있나요?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